원장님 뽀샷이 예전인데요? 뽀샤시셨어요? 네. 화면을 보니까 왜 이렇게 늙었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많죠. 90% 이상이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화상을 입었다, 당장 해야 할 거는 식히는 거예요. 피부와 접촉하고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하셔야 돼요. 옷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화상 입은 경우에는 옷 자체가 열기를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닦고 있으면 화상이 심해져요. 반지 같은 거 있죠, 반지 같은 거. 나중에 손이 많이 붓기 때문에 손 혈류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찬물로 빨리 식혀주는 거예요. 그 온도가 이제 우리가 권고하는 게 한 10도 내외 찬물로 흐르는 물에 씻든지 아니면 수돗물을 받아서 담그시든지, 보통 권고는 한 20분 정도 권고하거든요. 만약에 20분 했는데도 내가 화상 입은 부위에 계속 열감이 계속 느껴진다, 그때는 좀 더 쿨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응급처치가 초기에 잘 돼야 흉터가 안 생기고 넘어갈 수 있는 화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집에서 하고 병원에 오면서 오염되면 어떡해요? 수건이나 뭐 물수건 같은 거로 감아서 식히는 효과도 있고 외부의 균으로부터 방어하는 효과도 있고, 그 부위를 보호하고 병원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옛날부터 시작하면은요, 우리 어렸을 때는 된장 발랐었어요. 그 위에다가 이파리 얹어서 감싸고, 감자, 최근에는 알로에 갈아서 붙이는 분들도 있었고, 소주 이제 들이붓는 거, 어쩌면 치약도 있었고요. 근데 다 잘못된 거죠. 안 좋아지는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차갑게 하면 통증의 효과는 있어요. 상처를 치료할 때는 균에 오염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모든 그런 물질들은 다 균에 오염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갈아서 하든 뭘 하든 소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소주는 괜찮지 않나요? 소독할 때. 소주는 차갑게 만들어 쿨링 효과는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껍질이 벗겨지거나 한 그런 화상에서는 이 알코올이 안쪽에 있는 세포에 굉장히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처에 굉장히 자극이 심하고 안 좋을 수가 있고, 소주는 물보다 비싸요. 소주는 입에다 양보하시고 생수를 붓는 게 낫다. 거의 한 80~90% 환자분들이 얼음주머니 해가지고 이렇게 대고 오거든요. 근데 얼음주머니는 대지 말라라고 권고를 드려요. 그 근거가 뭐냐면, 동물 실험에서 얼음하고 그냥 찬물하고 응급처치를 비교를 했는데, 얼음으로 응급처치를 한 동물의 결과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을까? 얼음을 대게 되면 말초혈관이 수축을 해요. 낫는데 필요한 영양분이나 산소가 가야 되는 혈류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충분한 혈류 공급을 막아버려요. 화상을 입으면 맨 위에 있는 존은 죽은 조직이에요. 두 번째 조직은 혈류가 정체되어 있는 존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존은 하이퍼레미아라고 해서 혈류가 많은 세 가지 부위가 존재하게 돼요. 이미 죽은 조직은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끝난 조직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존, 이 존을 치료하면서 살려줘야 상처가 깊어지지 않고 빨리 회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차갑게 하게 되면 여기가 가는 혈류들이 막히게 되죠. 혈류가 막히면 이 부분이 먹고 살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 상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깊어지겠죠. 얼음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집은 주의할 거는, 물집을 터뜨려서 안을 오염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소독되지 않은 환경에서 소독되지 않은 곳으로 물집을 터뜨리는 행위는 해로울 수가 있어요. 병원에 빨리 오실 수 있다면 굳이 물집은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병원으로 빨리 오시는 게 좋고요. 자가치료는 물집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집이 생겼다는 건 2도 화상을 얘기하는 거고, 물집 없이 빨갛기만 하고 통증만 있다, 1도 화상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런 경우는 집에서 혼자 치료하시면서 하루 정도 경과는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콘텐츠를 위해서 제 손을 정수기에 좀 갖다 댔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참 됐네. 이준. 네? 그쵸? 물티슈 갖다 대고 위에 얼음을 놨거든요. 후시딘? 마데카소 이거 막 바르고. 결과가 좋으니까 적절히 됐다고 생각은 되는데, 아마 상처가 조금 더 컸거나 하면은 오염이 심하게 됐을 수도 있었어요. 더 크거나 만약에 오염되면 지금쯤 아마 저한테 외래로 왔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가치료해도 되나요?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소품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이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일단 식염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고가 있어요. 항생연고, 어떤 것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가 손으로 만지지만 이거 소독된 거즈.
약국에서 팔고 있고요. 요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스펀지 형태처럼 말랑말랑한 게 있고요. 피부에 완전 달라붙는 밀착되는 형태가 있는데 그때 초기에는 이거는 쓰지 마세요. 진물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상처가 혹시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초기에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 약국에 사실 때는 이렇게 폭신폭신한 폼 형태의 재료를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오염된 손으로 이것들을 만지는 거는 오염을 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집에 일회용 장갑 안 끼는 것보다는 끼시는 걸 권고드려요. 두 번째는 소독된 꺼지로 이렇게 집으세요. 여기 내가 짚은 데는 오염될 수 있으니까 이불을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절대 접촉을 하시면 안 되겠죠. 수zem수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적시는 거예요. 자, 요거 화상이면 요 면으로 가운데부터 이렇게 닦아서 깨끗하게 제거하고 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은 행위로 버리시고, 세 번째는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버리세요. 절대 밖에서부터 안으로 닦아 들어오시면 안 돼요. 밖에 있는 균들을 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안쪽을 먼저 깨끗하게 닦아 버리고, 두 번째는 바깥쪽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자, 그럼 어느 정도 깨끗해졌겠죠? 연고를 다른 어디다 묻힐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직접 이렇게 짜서 이 정도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요거를 상체 닿는 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는 소독된 거기 때문에 깨끗한 부분이거든요. 이 소독된 부분을 절대 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이 부위는 절대 손으로 건드리지 마시고 그 부위를 갖다가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테이프로 고정을 한 다음에 붕대로 감아주시면 돼요. 다음에는 다음날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시면 돼요. 이 자가처치법이 화상 치료의 거의 90%예요. 피부가 이제 복구가 돼서 상처가 다 나을 때쯤 되면 이 치료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는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가능해요. 한번 해보세요. 자가치료는 기술을 익히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상처가 잘 나아가는지 안 나아가는지 숙련된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하다가 치료는 잘했는데 상처가 깊어서 낫지 않아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상처가 잘 나아가는지에 대한 판단, 치료가 끝났는지에 대한 판단, 이런 거는 병원에 와서 의사의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1도 화상 정도의 발정만 있는 빨갛기만 한 화상이라면 집에서 하루 정도 본인이 경과를 보셔도 돼요. 물집이 크게 생기거나 입이 터졌거나 그냥 지체 말고 병원으로 오세요. 원장님, 저희는 처음 보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사님이신데요. 특별히 베스트한 오송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얼굴도 곱고 이름도 고운 이고은 약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베스티안 오송병원 약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 이고은입니다. 항상 궁금했던 게 집에 있는 건 후시딘, 마데카솔 있는데 이런 게 또 사용해도 될지. 사용해도 되고, 후시딘이랑 마데카솔 케어 연고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항생제가 다 들어있거든요. 상처 나시고 감염 예방을 위해 쓰시는 게 좋고, 마데카솔 중에 케어가 빠진 마데카솔 연고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항생제 성분이 없고 세포 재생만 도와주는 성분만 들어있는 거라서 다 아문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나오는 솔솔 맞아요. 맞아요. 새살이 솔솔. 저는 여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수사님이 화상연고 추천하는 걸 좀 보시거든요. 이렇게 분류해서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상 입었을 때 당장 바르는 연고랑 흉터관리 연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1도 화상 이런 거는 1도 화상은 세포 재생을 중점으로 해서 전 바르시는 걸 추천을 드려서, 일단 이거 비판텐 연고는 성분이 이제 세포 재생을 도와주고 바르면 이렇게 막 같은 게 생기는데 그게 피부를 보호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생제, 방부제, 스테로이드 이런 게 안 들었다고 돼 있네요. 순한 건가요? 그냥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는 것만 들어있다. 이래서 애기들 추천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보 연고라고, 이것도 이제 염증 줄여주고 세포 재생에 도움을 되는 역할을 해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픈 드레싱이라고 얘기하는데, 깊지 않아서 상처를 폼 드레싱으로 덮지 않아도 되는 정도, 그런 용도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연고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마데카솔 연고라고, 이것도 세포 재생에 중점을 둬서 가볍게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상 입었을 때 바르는 건데 2도 이상 물집이 생기고 나서 이제 감염 예방에 중점을 줄 때 바르는 거고요. 보여드리는 거 다 모두 그냥 항생제 연고라서 2차 감염을 예방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좋고 그런 거. 뭐가 더 좋을 건 없죠. 다 비슷해요. 흉터
흉터 관리 연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같은 건데 가져왔거든요. 하나는 리젠스타 지구, 하나는 커버서울 MD 크림인데 요거 두 개 다 보습제라서 상처 부위가 건조하지 않게 되는 거라서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요거는 다 나은 다음에 바르시는 거고요. 네. 세포가 자라도 맨 위에 있는 각질층이 생기는데 한참 더 걸려요. 그 각질층이 생기고 자연적인 보호막을 만들기 전까지는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호제로 보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흉터가 올라왔을 때 흉터 관리하는 제품인데요. 요거는 실리콘이 이제 흉터 겉에 막을 형성해서 피부의 수분을 환경을 유지시켜줘서 이제 흉터가 옅게 해주고요. 색소 침착 같은 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흉터를 느슨하게 녹여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섬유 모세포 과다 증식이나 이런 걸 억제해주는 역할도 해서 흉터 생성을 같이 억제해주는 의약품입니다. 관리 연고들은 한 달 발랐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수개월에서 1년, 2년 이렇게 길게 생각하시고 꾸준히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계별로 다르게 발라야 되나? 단계별로 다쳤을 때 중점을 두는 게 다르니까 순서별로 하는 게 더 치료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단계별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만 쓴다면 중간 거 하면 돼, 중간 거. 맞아요. 항상 그 들어있는 중간 거. 거. 손으로 바르지 마시고 면봉 같은 걸로 발라주시고 물집이 생겼다고 일부러 터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보면 이거는 막혀 있거든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근데 이거 따서 오픈을 하는 순간 사실 병원에서는 쓰고 바로 버려요. 여는 순간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요. 개봉하게 되면 장기간 보관하시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보고 있고요. 상처에 달라붙어 잘 닦이지 않는 연고들이 있어요. 와서 닦아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안 닦이니까 4번, 5번 닦아내고 그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런 연고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병원에 바로 오실 거면 굳이 연고 안 바르셔도 괜찮거든요. 깨끗하게만 보호해서 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화상 입으면 물집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많이 걸어 생기는 물집이랑 네. 기타 차서 나오는 물집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다 같은 물집인가요? 네, 성분은 비슷해요. 원인만 다를 뿐이에요. 물집이 도대체 왜 생기느냐?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지방이 있어요. 피부는 뜨거운 물이든 덮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위에부터 피부가 있기 시작하겠죠? 세포들이 이렇게 죽어갈 거예요. 여기 표피와 진피 사이에 기점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약해요. 열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요. 그럼 여기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에 주변에 있던 체액들이 빠져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간이 물이 차게 돼요. 이게 물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건 뜨거운 거에 의한 거고 기타를 치거나 많이 압박을 당하는 경우에 여기가 압박을 많이 당하게 되면서 역시 여기에 공간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물집을 터트려도 되나요?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물집을 터트리는 것과 안 터트리는 거에 대해서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 터트리지 말자는 그룹의 사람들은 이 물집을 터트림으로써 안쪽에 상처가 오염될 수가 있고 통증을 많이 느낄 수 있다. 터트리자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물집 안에 있는 물질들이 상처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집이 있으면 그 안쪽에 있는 상처를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처 치료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여러 가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다 공존해요. 그래서 책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개별 의사들의 경험과 판단에 맡긴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원장님은 터뜨리시나요? 저는 터트려요. 저는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치유 과정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상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물집을 제거하는 편입니다. 결국에는 의사들의 판단이지 환자들이 물집을 터트리고 말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환자들이 물집을 터트리다가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오염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터트려서 물집 안쪽에 있는 피부 아래층을 오염시키면 상처가 깊어져요. 그러면 흉터가 생기지 않을 상처도 흉터가 생길 수가 있고 수술하지 않아야 될 상처가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염 문제 때문에 환자분들은 가능하면 소독되지 않은 환경에서 물집을 제거하지 말고 병원에 오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바늘로 터트렸던 그 구멍은 막히고 물은 계속 올라오니까 뺐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물집을 보고 이게 치료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막 이러는 환자들이 좀 있잖아요. 잘 되고 있는 거 맞아요? 물집 가지고 잘 되고 있느냐라고 판단하기 힘들고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잘 나아가는지 어떤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아하. 상처 치료가 끝나고 나서 피부가 약한 상태에서 긁거나 부딪히거나 하면 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표피가 자라고 남지만 기점막층이 튼튼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강한 압력이 가하거나 하면은 거기 다시 끊어지면서 다시 물집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심해야죠. 그럼 언제부터 안정적이에요?
보통 환자들한테 피부가 다 재생되고 나서도 한 2주에서 4주 정도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요.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물집을 놔뒀을 때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물집이 터트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데 물집이 계속 물이 애기 차면서 점점 커지는 경우에 얘는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니까 아래쪽으로 물집이 커지면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진피층이 압박에 의해서 추가적인 손상이 가능하고요. 이 공간으로 나오고 있는 모낭이나 땀샘에 이 아래쪽에 균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균들이 여기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증식을 하게 되면 여기 감염이 심해져요. 감염이 심해지면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진피층을 훨씬 더 많이 망가뜨리게 돼요. 상처가 깊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화상 치료 방법 중에서 이제 일반적인 드레싱 말고 수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수술방의 마스코트 우리 수술방 간호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티안 서울병원 수술실 간호사 안선혜입니다. 엄청 떨고 있으니까 귀엽게 봐주세요. 얼굴 안 빨개졌나요? 수술실 간호사는 뭘 하나요? 서전을 도와서 스크럽 간호사 일도 하고 서큘레이션 간호사도 하는데 스크럽 간호사는 안에서 서전을 도와서 이렇게 기구를 건네주거나 전반적인 수술을 도와서 이렇게 하는 간호사고요. 서큘레이션 간호사는 밖에서 그 외부에 무슨 기록을 한다거나 물품들을 건네준다거나 그런 수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다 하셨는데 어떤 수술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거를 저희가 가피 절제술이라고 해요. 죽은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는 피부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죽은 조직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가피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가피 절제술 후에 정상 피부를 채취해서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피부 이식술이라고 얘기합니다. 피 절제술은 보통 어느 정도 화상 입었을 때 진행을 하나요? 보통 심재성 2도 또는 3도 화상을 입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조직이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요. 그 뭐 색깔이 노랗든지 검었든지 하얗든지 죽은 피부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런 색깔이 나왔을 때 이제 저희가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잠깐 사진 몇 개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색깔이 약간 하얗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까맣기도 하죠. 공통적으로 다 죽은 피부예요. 이런 피부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전체를 다 국소 마취를 해서 이 부분을 도려내거든요. 이제 우리가 넓은 화상일 때는 큰 칼날을 이용해서 죽은 조직을 이렇게 한꺼풀씩 벗겨내요. 잘라내요. 그런데 아직도 하얗죠, 바닥이. 아직도 죽은 조직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빨간색이나 안에 살아있는 조직이 나올 때까지 죽은 조직을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보통 이제 큰 가피절제술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결국에는 피부를 도려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무섭고 하기 좀 꺼릴 것 같은데 이게 가피 절제술 없이는 완치가 힘들지 조금. 크기를 보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환자들한테 크기가 작아서 1cm, 2cm 이내 상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피가 녹아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 후에 이제 치료를 하면서 회복되게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의 크기가 되면 그게 녹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과감하게 수술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환자의 피부 대신에 저 오겹살을 준비했고요. 동그랗게 그린 부위를 일단 죽은 조직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구들은 제가 이제 수술할 때 쓰는 나이프인데요. 험비 나이프라고 해서 큰 거와 작은 게 있습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큰 거, 작은 거 선택하고요. 이제 큰 거는 요 칼날, 작은 거는 작은 칼날을 넣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이걸 넣어 주시죠. 네. 벨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칼날 면이 보일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두께로 놓은 다음에 여기 이제 환자 죽은 조직이라고 하면은 이걸 평평하게 당겨야 되거든요. 네, 땡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보시면 죽은 게 떨어 나오죠. 이렇게 한꺼풀 제거했죠. 근데 죽은 조직이 남아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조직이 나올 때까지 칼날로 제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작은 상처들은 이런 작은 걸 이용해서 똑같이 하게 됩니다. 요거보다 더 작은 경우는 블레이드라고 하는 메스를 이용해서 동그랗게 도려서 깎아내기도 합니다. 실제랑 좀 느낌이 어떠세요? 사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회복은 그러면 보통 가피절제술을 하고 나서 피부 이식이 필요 없다면 크기나 깊이 따라 달라요. 3도 화상 1cm를 제거한 후에는 피부가 자라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1cm 자라는데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피 절제술을 받고 나서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뭐 일반적인 상처 치료니까 일반 우리가 화상 드레싱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물 절대 다시면 안 되고 집에서 절대 오픈하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 부딪히거나 상처 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심재성 2도나 3도 화상을 입었을 때 죽은 조직을 제거한 후에 피부가 정상적으로 자기 피부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피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 피부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자기의 정상 피부의 일부를 채취를 해서 그 상처 부위에 갖다 이식을 해주는 걸 피부 이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피부가 재생이 끝나고 치료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피부 이식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림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표피층이 형성이 돼야 피부 치료가 끝나거든요. 표피층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세포는 표피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기저층에 있는 세포들하고 모낭을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땀샘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화상을 요 부위까지 입었다, 그래도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올라와서 피부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심재성 2도라는 거는 이 모낭이나 땀샘이 있는 데까지 다 죽어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각질 세포가 없기 때문에 표피가 형성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다른 데서 피부를 이렇게 채취해서 갖다가 이식을 해주지 않으면 이 상처는 영원히 피부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피부 이식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각질 세포가 살아있는 부위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피부 이식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세포가 다 죽었다, 그래서 자라날 세포가 없다 하고 하면 그때는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가피를 제거하고 나서 지피층이라든지 지방층이라든지 이런 걸 눈으로 확인하고 이거는 살아날 세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이 필요하겠죠. 피부를 채취할 수 있는 조건이 평평하고 넓게 퍼져 있어야 돼요. 작은 부위, 굴곡진 부위는 피부를 채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평하고 넓은 부위를 선택을 하거든요. 제일 많이 어디서 했죠? 허벅지 제일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속옷이나 이런 걸로 가려지기도 해가지고 허벅지에서 제일 많이 채취를 해요. 아니면 엉덩이, 등이라든지 이런 부위를 주로 많이 채취를 합니다. 혹시 남의 피부도 붙일 수 있나요? 안 돼요. 남의 피부 이식하면 거부 반응 때문에 생착이 안 돼요. 어머니가 자식한테 피부 주고 싶다고 해도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죽은 조직을 제거한 데고요. 이거는 이제 정상 피부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피부 이식은 살아있는 조직을 똑같은 크기로 채취를 해서 여기다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채취를 하느냐? 진머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피부 채취할 크기에 따라서 이거는 두께가 2.5인치, 1인치, 2인치. 이거는 4인치. 의사가 필요한 두께만큼 돌려서 두께를 조정한 다음에 기계를 연결하면 딱 누르면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밀면은 여기서 이 두께만큼 피부가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온 피부를 갖다가 똑같이 올려놓고 이제 저희가 고정을 하게 되죠. 생각보다 뭔가 깔끔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기계는 피부를 항상 네모나게만 채취할 수밖에 없어요. 동그란 부위를 하더라도 네모나게 나오니까 여분의 피부를 버리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피부 크기를 측정을 해서 가능하면 남는 피부가 많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을 하죠. 만약에 환자가 움직이거나 활동을 해가지고 이게 덜렁거린다든지 안에서 피가 고인다든지 하면 피부가 생착이 안 되게 돼요. 그럼 이식이 실패하겠죠. 그러니까 수술한 부위는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되고 피가 날 수 있는 행동은 피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피부를 이식할 때 과연 피부를 떼는 피부의 두께를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결정사항이잖아요.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피부를 두껍게 떼면 이 피부 이식한 부위의 피부가 퀄리티가 좋아요. 얇게 떼면 이식한 부위의 퀄리티가 조금 덜 좋아요. 그런데 피부를 두껍게 떼면 거기에 흉터가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두께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의사의 판단이죠. 보통 여자분들이 짧은 바지나 치마 이런 것도 많이 입으시니까 전 여기는 절대 상처 나고 싶지 않아요. 제발 흉 안 남게 해주세요 이러시면은 얇게, 최대한 얇게 떼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 편에 이어서 피부 이식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핵심되는 방법만 이제 설명을 드렸고, 피부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수술 받으셔서 회복을 좀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실에 오시면 너무 낯설고 긴장하시고 해가지고 오시면은 저희 수술실 간호사들이 따뜻하게 맞아드리니까 안심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화상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화상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간호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말 잘하시는 치료 간호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드레싱을 전담해서 화상 치료를 하고 있는 서보민 간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또 드레싱 팀이 따로 있는 거 몰랐거든요. 드레싱 팀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드레싱 팀은 화상 치료 전 과정의 일부, 치료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고요. 또 의사들의 처치에 의해서 정확한 치료 방침대로 치료를 도와주고 있는 간호사들입니다. 똑같이 다쳐도 통증의 정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 너무 아프다, 뭐 10점 만점에 10점으로 아프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심하죠. 제 개인차가 좀 많이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예. 덜 아프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작은 상처들은 진통제나 무통주사를 하고 치료를 하지만 상처가 너무 넓어서 치료를 하는데 맨정신으로 감당하기 너무 힘든 경우에는 저희가 수면 마취를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그런 환자들 대부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인 것 같아요. 너무 넓게 다치고 많이 다치니까 치료할 때도 많이 움직이고 이러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수술방으로 들어가서 진짜 깨끗하게 치료를 하고 나와야지 감염에 벗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수면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취라는 게 마약이잖아요. 마약류들은 우리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내성이 생기고 중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수면으로 유도해서 드레싱을 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적절한 때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수면 마취를 하는 거는 괜찮지만 나는 하나도 안 아프기 위해서 무조건 그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매일 소독한다고 하는데 클렌징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클렌징하고 드레싱 하는 것이 피부가 가장 빨리 자라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드레싱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게 좋지 않다? 그렇진 않아요. 의사들이 매일 드레싱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처 치료가 잘 되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 가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적절하다면 매일 드레싱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상처 치료가 잘 진행돼 간 후기에는 이틀 또는 3일 간격으로 치료를 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있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렇게 오지 않는 환자들도 있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와가지고 진짜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케이스인데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쳐오시는 분들이 보면 일상생활 하다가 순간에 실수로 이렇게 다쳐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실망스럽고 그렇게 하겠어요. 저희는 그분들의 마음까지 안아주면서 최대한 아프지 않게 깨끗하게 치료해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도 많이 힘내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료팀 간호사들이 제일 힘든 일을 해요. 육체적으로는 노동량이 많은 업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간호사들한테 진짜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치료 후에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하고 다른 뭐 치료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전후환 부장님을 같이 모셨습니다. 성인 화상이랑 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후환이라고 합니다. 저랑 같이 13년 동안 같이 일해 오신 분이에요. 치료가 끝났는데도 왜 피부 관리가 필요한지.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치료가 끝나면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표피술법 만들어진 이후에도 원래 자기의 질감과 색깔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세 개가 이제 보습제, 그다음에 흉터연고, 그다음에 자선 차단제.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압박 의료 한 1년간 좀 착용을 하시면 되는데 압박 의료는 다 착용하는 건 아니고 부축이 예상될 때 예상될 때. 부축이 올 거로 예상이 되는 사람이나 비후성 반응이 잘 생기는 사람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관리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순서를 또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답은 없는데 어떻게 하세요, 원장님은요? 저는 일반적으로 보습제를 늘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바르시고요. 나갈 때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흉터연고는 저 같으면 아침 저녁으로 꼭 바르세요 얘기를 드리거든요. 또 바로 하면 안 되니까 보습을 하고 충분히 스며든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그 다음에 이제 흉터연고 이렇게 바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아 같은 경우는 엄마 마음에는 보습을 이만큼을 바르죠. 네. 그것 또한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발라서 습진을 또 유발시켜요. 어떤 환자분들은 저희가 시키지도 않은 보습제에다가 폼을 계속 붙여요. 연고랑. 그래서 오히려 또 습진을 유발해가지고 또 문제를 또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습도 적당히, 네, 폼은 가급적 붙이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 입장에서도 통증을 유발하거나 갈라지거나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고 그거는 좀 사실이거든요. 이제 관리를 하고 나서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재원 성형 같은 거 고려를 하고 그럽니다. 떡살이라 그러죠. 피부가 이제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부분 아파하고 부축이 오고 뭐 안 펴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딱딱한 그 조직을 걷어내고 새로운 피부를 갖다 붙이거나 옆에 있는 새로운 피부를 우회해서 성형을 하는 거죠. 예전 피부 같이 만들어주는 게 그게 재건 성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 성형은 화상 치료가 이제 끝나고 바로 하기보다는 보통 좀 기다려 봅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기다려 보고 성수되는 그 시점에서 그때 이제 고려를 하는데 정 안 될 때 그때는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합니다. 재건 성형은 최후의 수단이죠. 한 번만 하고 하면 끝인 건가요?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사실 환자들은 한 번에 하길 원합니다. 한 번에 하고 모든 걸 빨리 끝내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이렇게 생각만큼 좋지 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너무 길어지면 그것도 환자한테 결코 좋지는 않거든요. 급성기 때야 바로 피부 이식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의사랑 환자랑 잘 상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좀 천천히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자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정리했는데 대답해주세요. 네, 누가 대답해야 되네. 제가 목욕탕, 수영장 언제 가도 되나요? 초기부터 저는 가볍게 씻으라고 얘기해 다 낫고 나면 2주에서 4주 정도는 수영장이나 탕은 피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이 피부가 피부층과 위에 있는 각질층까지 다 형성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이 피부를 보호해주는 막이 형성되는 건데 그 막이 형성되기 전에 물에 오랫동안 담그거나 또 활동을 했을 때 약했던 피부가 벗겨지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갈라지거나 하는 그런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환자분들은 탕에 들어가면 색깔이 많이 변한다고 이렇게 많이 호소하세요. 근데 그런 것도 결국 이제 피부에 좋은 건 아니죠. 굳이 화상 입어서 다쳤는데 또 탕에 들어가고 싶어요? 술 마셔도 되나요? 언제부터 가능해요?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하는 의사 보신 적 있나요?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래야지. 몸에 있는 수분이 간에서 해독하기 위해 쓰이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수분을 다 가져가거든요. 건조해지고 힘들어져요. 술을 많이 드시면. 또 하나 문제는 술을 먹고 나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다가 놔두기 막 긁어요. 그래서 상처를 만들어. 또 그 다음에 술 먹고 상처 있는 데를 툭툭 부딪혀요. 어디서. 근데 자기는 몰라. 다음날 보니까 여기 물집 생겼네. 이래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주는 저는 뭐 한 달 정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말씀드려요. 그 술도 얘기하면 담배는 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되죠. 굳이 둘 중 하나 뭐가 더 안 좋은지 뽑자면 둘 다 안 좋죠. 일단 정리하면은 치료가 끝나고 가장 중요한 거 3개가 보습제, 흉터연고, 자외선 차단제 이 3개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으며 수술은 충분히 의료진과 함께 상의를 하시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들 중심으로 답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답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답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넘게 했으니까 제 답이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화상연고 안 바르고 메디폼 붙여도 괜찮을까요? 화상연고는 감염이 안 생기게 하는 역할이고 메디폼 같은 폼류는 상처 치유를 수균 상태를 만들어서 치료가 빨리 되게 하는 역할인데 만약에 여러분의 상처 감염이 없다면 물론 메디폼만 붙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화상연고를 바르고 메디폼 붙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집에서 할 때는 깨끗하게 상처를 닦아낸 후에 연고를 바르고 붙이는 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았는데 매일 오라고 하셨는데 매일 가기에는 부담감이 있는데 심한 화상이 아니면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화상연고를 바르고 메디폼 붙여도 될까요? 저희도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집이 멀어서 아니면 일 때문에 매일 오기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상처 상태를 봐서 이틀에 한 번 또는 늦어도 3일에 한 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가능한 병원에 오게 권고를 드리고 그것조차 안 돼서 집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상처 치료 방법과 꼭 써야 될 연고와 재료들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세요 권고를 드리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본인이 치료하다가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이 반 이상이에요.
자가 치료하다가 악화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에 오신 가장 좋고 그것이 힘들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고 나중에 꼭 시간 되실 때 병원 와서 이 치료가 잘 됐는지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3도 화상 입은 것 같은데 병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집에 마데카솔 바르고 다녀도 괜찮나요? 제가 보기에 심재성 2도 화상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병원에 꼭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상처들은 악화가 잘 돼요. 잘 치료되면 수술 없이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여기서 한 번이라도 악화가 되면 이거는 거의 수술적 치료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처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응접하다 화상 입은 통증이 있다가 3시간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심한 거 아니겠죠? 이거 통증은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긴 한데 보통 2도 화상 입었을 때 통증이 제일 심한데 입고 나서 우리가 찬물로 많이 식히면 몇 시간 지나면 통증이 가라앉아요. 근데 아주 심한 화상은 신경세포들까지 다 죽었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요. 아주 심한 화상은.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경우예요. 심하지 않아서 통증이 가라앉은 경우가 있고 아주 심해서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용접하다 불똥이 튀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99% 심한 화상이에요. 용접 불똥 굉장히 온도가 높거든요. 용접 불똥 껴서 오신 분들은 심한 화상이 거의 대부분이죠. 물집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나요? 우리가 만졌을 때 물집의 양이 굉장히 작아서 겉에 피부랑 달라붙어 있는 정도의 물집인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물집을 터뜨리지 않고 치료를 해도 저절로 물이 흡수하면서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물집이 볼록하게 올라와서 커진 경우에는 병원 와서 물을 빼고 물집을 터뜨리고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집에서 이제 바늘로 살짝 터뜨려서 물만 빼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주의할 게 있어요. 바늘이 소독돼 있어야 돼요. 소독되지 않은 바늘로 터뜨리면 안에 감염이 생기겠죠. 굉장히 위험한 행위고 반드시 소독된 거로 물을 빼고 치료를 하시고 다음에 확인해야 돼요. 제대로 안 되면 다시 물집이 또 올라오고 그 물 안에서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터트린 다음에 반드시 와서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다음 볼게요. 끓는 기름이 다리에서 흉터가 남았습니다. 화상 입은 선다 되었고요. 갈색으로 색깔이 되었는데 답은 레이저 치료밖에 없나요? 흉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부가 변색되는 흉터가 있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기후성 흉터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색깔만 갈색으로 변했다. 이건 색소가 좀 생긴 거거든요. 보통 그 색소가 이제 생긴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려요. 주의할 점은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색소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꼭 하셔야 되고 실리콘류의 화상 치료 연고, 흉터 연고 같은 게 있거든요. 시중에서 많이 판매를 하니까 그걸 쓰시고 한 6개월 이상 기다리셔야 돼요. 물론 그 색소를 빨리 파괴하는 레이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레이저는 비급여예요.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이상 치료 비용이 소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 지인이라면 비싼 돈 들이고 레이저 하시는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레이저 하는 것도 사실 위험성도 있거든요. 오히려 또 피부에 열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또 사실 상처를 또 만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레이저 권고는 안 드리고 아주 심한 경우라면 그때는 뭐 레이저 치료를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많이 듣는 질문들이에요. 일반인 분들이 화상에 대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린 답변이 거의 한 95점 정도의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머지 5점은 한 5년, 10년 지나서 새로운 게 더 나오면 그때는 5점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